자, 이번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론이죠. 120페이지에.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요 부동산 이제 시장론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죠. 시장론은요, 시험 목차가 이 부동산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요 두 가지 안에서 평균적으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평균 세 문항 정도 언급이 되는데, 이게 33회 올해 시험에서는 7문항이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균 한 4문항, 예, 해서 한 5문항, 뭐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이죠. 예, 시장의 이제 개념하고 이제 유형이 나왔을 때, 예, 거기 언급이 된 대로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고 이제 공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것이 도출이 된다. 결국 우리가 시장을 배운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럴 때 이 시장을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상품을 사고 파는 이제 구체적인 시장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장소를 수반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가 지정이 돼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의 자갈치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파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상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의 양면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정의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장이고요.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추상적 시장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개념 및 유형이라고 되어 있을 때, 먼저 시장의 개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유형을 보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 121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다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가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해야 된다는 조건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가격 순응자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수요자하고 판매자, 공급자가 있거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격이 싸면 참여자의 수가 많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 숫자가 제한이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이다. 그리고 여기 또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질적인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충족되어지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논리가 존재하죠. 정보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질 못하죠. 여러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강남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요, 얼마나 또 이익이 크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의 성격상 하나의 조건도 충족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122페이지에 가면 불안전 경쟁 시장의 종류 중에 보면 독점은 생산자의 수가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으로 전력 시장이 있죠. 한전에서만 공급하니까 그런 경우고요. 과점은 생산자의 수가 소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은행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라든가 가전 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건요, 시장 참여자의 수는 많은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이제 헤어샵 시장이죠. 헤어샵은 전국에 많은 이제 점포가 있는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거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제 시장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예. 이 시장이라는 건요, 수요자하고 공급자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권리의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권리의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 위치 등의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는 알프레드 린 같은 교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과 질과 위치 등이 유사한 부동산 간에는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는 기준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요. 예, 거기 우리 교재 123페이지에 보시면 개별 시장과 부분 시장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 시장으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그 다음에 특수목적 부동산 시장 등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4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가끔씩 시험 지문에서 활용을 해요. 요즘은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제목만 달고 출제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제할 때 그냥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부동산 시장은요, 과다한 법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질 못해요.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가격이 오른다고 부동산은 공급을 쉽게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만한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요. 늘리기에는 또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못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일반 재화시장과 달리 정부의 개입이 잦은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매매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일반 재화시장에 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 이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탐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가. 그럼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죠.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거는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동성이라는 걸 할 때 배우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A 시장이 있고요. B 시장이 있었을 때. 자, A 시장은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시장이고요. B 시장은 팔려고 내는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시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초과 수요 상태고 초과 공급이죠. 그러면 같은 면적의 부동산이 할지라도 여기는 시세가 비싸고 여기는 시세가 쌀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더라도 여기서 물량을 조절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역시장별로 형성되는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 등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게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사한 부동산이 할지라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국지성은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눠지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요. 오피스텔 시장이 도심에도 있고요. 마포 여의도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 지역 시장별로 형성되는 시세나 임대 조건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는 수급 조절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시장은 초과 수요, 어느 시장은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반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얘기는요. 이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거는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부동산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냐면 부동산 특히 주택 등은 단기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25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를 줄을 가게 되면 지문 리을이 있죠. 그래서 수급 조절의 곤란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균형치를 크게 벗어나서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가격의 왜곡 현상은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게 물건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고요. 이게 가격이라고 그랬을 때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가격과 가치가 서로 일치를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이 가치로부터 이렇게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가격의 왜곡 현상이고요. 장기적으로 이 가격은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상품의 비표준화라는 얘기죠.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에 의해 가지고요. 예, 표준적인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비표준화라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이질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상품을 동질화시키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서비스인데, 그죠? 그 서비스라는 건 공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시장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내역이 외부로 잘 공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보의 수집이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또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 상품과 같은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일반 상품은 공장에서 생산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산지가 곧 소비지가 되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하고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그랬을 때요.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요. 일정한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금리의 향방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20페이지 맨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문 9번에 있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6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능은 역할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교환이 성립하도록 하는 게 시장이죠. 예. 그렇잖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교환이 성립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교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적인 역할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물물 교환했을 거예요.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성립이 됐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뭐를 더 많이 필요하고 뭐를 더 많이 생산하고 뭐를 소비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시장에서 필요한 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를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유도해 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126페이지에 가면 자원 및 공간의 배분 기능, 옆 페이지에 가면 그림 밑에 교환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127페이지에 보시면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요. 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매도자고 매수자 간의 이 협의에 의해서 이 가격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주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예, 그림이 이제 요렇게 나가는 그림이 있고, 요렇게 나가는 그림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B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바이어스의 약어예요. 즉,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여기 S라고 하는 건요, 셀러스라고 그래서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왼쪽은 교차하지 않죠. 그러니까 각각의 주관적인 어떤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되겠죠. 나는 이만큼 받아야겠고 나는 이 정도 가격에 사고 싶다. 그럼 이게 협상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2022년에서 11월 25일 날 이 가격이 성립이 됐잖아요. 5억이라는 가격에.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경기에 따라 수요자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공급자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이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격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가 표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가격이 하나 만들어지면 얘가 유지 수정되다가 특별한 또 시장의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얘가 파괴되고 다시 또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의 거래 가격은 매도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과 매수인이 제한하는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 있죠. 예, 이게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제시할 때 매도인이 제시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고요. 매수인이 제한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 그런 거를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그 128페이지 상단의 예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틀린 게 5번이죠. 국지성으로 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틀리죠. 시장이 국제화되기 때문에요. 지역시장별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5번을 틀리게 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요, 왜 우리가 중개업자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확인되지 않는 어떤 소문이나 루머가 돌아도 시세가 변해요. 이유는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시세에 반영이 되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인은 그런 것도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하고 매수인은 그것까지 부담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중간에 조율을 중개업자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돼 있죠. 예,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그게 이제 128페이지에 시장 효율성의 지문 2번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바로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냐? 그렇다는 얘기죠. 예, 단 공표된 사실까지만 바로 반영을 해줘요. 오늘 정부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철을 하나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노선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뛰겠죠. 예. 그러니까 발표가 되는 것까지는 바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인데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는 반영을 안 해준다, 못 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과 효율적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의 가치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있죠. 현재 농지인데 얘가 택지로 전환이 되는 게 3년 후면 택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3년 후에 그 가치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나중에 택지로 용도가 변경이 될 거라고 발표가 되는 시점에 현재 농지의 가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새로 발표가 되면 가치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형태가 틀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요. 이 정보의 반영 정도 있죠. 여기는 시장 가치가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해본 내용이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차트 분석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그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매년 이 기업은 11월만 되면 주가가 폭등하더라. 예. 그리고 쭉 잠잠해 가다가 또 11월 달이 되면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가더라. 주가가.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은 11월이 임박했을 때 주식을 매입하려 하겠죠. 근데 이미 그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투자자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정보 있죠. 현재나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게 129페이지 상단에 지문 2번에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의 시장 가치에 과거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이 돼 있으므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이를 기술적 분석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게 되면요.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미래의 우수한 현재나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중강성은 현재 시장 가치가 현재 정보, 즉 시장에 공표된 사실까지는 바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토대로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 분석은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이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차익을 기대하는 경우인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S전자의 주가가 만약에 6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그거는 그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모든 게 집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인을 획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알려진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냐면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냐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죠. 미래 우수한 정보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단속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공표가 된 정보라든가 공표되지 않는 정보도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정상 이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개념도 초과이윤도 성립하지 않는 게 강성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하면 강성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현재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강성은 현재잖아요.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강성은 과거에다가 현재 정보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는 시장이고,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강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강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중강성까지의 형태만 나타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130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예제가 중간에 있죠. 그래서 1번의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2번의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4번에 보면 약성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면 틀리죠. 이걸 가지고는 정상 이윤밖에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요. 모든 투자자들은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할당 효율적 시장과 정보 가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돌아오면서 또 정리해 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 뭐만 하나 기억하면 되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 있죠.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131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지문 2번에 불안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 니은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요게 여기선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밑줄을 쳐놓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31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정보 가치의 계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계산에 대한 논리는 우리가 돌아올 때 기본적인 내용에서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반복해야 될 거 133페이지의 기출지문 한번 반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의 중요 기출문제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그렇게 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어느 정도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여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38페이지죠. 입지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론, 이런 순서로 강의 내용이 또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론 마무리하고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유론을 이번 주에 정리하셨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한 번을 다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 우리 교재의 구성이 그렇게 반복적인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의 강의는 여기 부동산 시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